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이제 15주차 마지막 주 강의 녹음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는 이제 지난번처럼 문제를 미리 공유해서 답안지를 받는 식으로 기말고사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리고 레포트 내셨던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최종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에 관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15주차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 실무에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프로포절의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쭉 함께 공부를 해 왔고요. 이번 지난주에 마지막 14주차에도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관련한 쟁점과 동향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즉 이 사회복지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또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변화를 함께 점검해보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가 사회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변화되는 사회 체계의 변화에 맞춰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발생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체계가 발전되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즉 새롭게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맞춰서 그 문제들, 즉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어떤 그 욕구의 부족을 느끼는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들에 대해서 그 집단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큰 역량이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들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관 활동들, 즉 사회복지 활동들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들 또는 미리 예상되는 문제들 아니면 법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프로포잘, 제안서를 작성하는 법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원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기관의 운영비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자원들, 외부의 기관들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공공의 또는 사적 구간에서의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지원처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내놓는 것이 바로 프로포잘이라고 얘기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리고 얼마나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글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능력이었고요. 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능력을 좌우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지경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즉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공부해보자고 하니 사회 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사회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사회 분야, 그 다음에 기술 분야, 경제 분야, 또 환경과 자원의 분야, 그리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5가지 분야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어떤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마지막 주에는 실제로 가장 크게 영향을 현대사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큰 제안서를 어떤 표준 틀을 만들고 평가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 있어서의 배분 현황들을 함께 분석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어떤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외부 재정 지원처의 어떤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할 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재정 지원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 대한 어떤 그 배분 현황 분석 교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그들이 하는 어떤 사업의 진행 방향들이나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금의 배분 방향들까지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던 것처럼요, 사회복지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체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개입의 내용이나 실천의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 개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금 배분처인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금 배분 현황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에 의한 어떤 기관인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어떤 재원들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12월에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1999년 3월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게 되면서 중앙 및 18개의 지회체제를 수립하고 매년 공식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충남에도 뉴스에 이제 충청남도에도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에 이제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각 지역별로 그런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이제 모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12월이 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공식 모금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모금되어 있는 많은 재원들은 사회복지 사업이나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법인, 또 기관, 또 단체, 이런 시설, 개인 신고 시설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또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배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포절 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 대상별 또는 서비스 내용별 지원 현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별 지원 모금 현황들을 좀 보면요, 이제 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은 크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 및 해외 지원, 기타의 이렇게 해서 6개의 큰 카테고리 구분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모금회가 지원한 영역별 현황들을 좀 한번 보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이렇게 크게 6개의 카테고리별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또 지역, 그 다음 해외 기타, 이렇게 총 6개로 구별을 할 수 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용을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 약 한 10년, 11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보면 아동 청소년 분야가 한 24%, 전체의 24%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지역사회복지 분야죠. 39.6%. 전체 배분 현황에서의 약간 40%.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 13.3%인 노인 분야, 그 다음에 장애인 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및 다문화에 관한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나 기타에 관한 분야로 이렇게 배분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대상별 지원 모금 현황들을 좀 보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로도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분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계속 꾸준히 제일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분야, 네, 아동 청소년 분야가 늘 많았죠. 2010년에 보면 바로 요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 해외 기타 표시가 있었네요. 아마 요 부분 이때가 아마 이제 외국에 어떤 무슨 특별한 사례가 있거나 그렇게 좀 기타 재해가 우리나라에 자연재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서 긴급 구호에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소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대상별 배분 금액 현황들을 좀 한번 볼 수 있게 한번 같이 보았고요. 자, 금액 현황들을 좀 보면 총 배분액이 2003년에 약 1192억에서 2012년에는 약 3494억 원으로 약 3.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들을 좀 보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봤는데 이따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2013년까지를 통계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인용을 한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는 2020년까지 어떤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모금액, 배분 현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해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 금액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많은 모금 활동에 참여를 해서 금액들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2013년도의 경우를 좀 보면 약 총 5,668억 원을 모금해서 약 이 중에서 3,935억 원을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분액에서 차지하는 각 영역별 비율을 보면 지역사회 영역이 좀 가장 많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이런 순으로 그 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까지는 해외 지원 및 기타 항목을 포함을 했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해외 지원 및 기타 항목의 별도로 분류하면서 그 비율이 좀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영역의 경우도 기금 사업의 배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아까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았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노인 지원 영역이 장애인 지원 영역을 좀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졌고요. 2013년이면 2007년에 저희가 7.4%를 넘어서 고령화 시대가 되었고요. 2013년, 2014년, 15년 정도를 기준으로 약 14%가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여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문제, 또 그러한 어떤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까지는 여성 및 다문화의 영역을 여성복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2006년부터는 여성과 가족으로 분류하고 2012년부터는 여성과 다문화로 재구분돼서 구분에 지원하는 영역들을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족복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문제, 또 다문화 복지의 필요성 등이 이러한 어떤 배분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결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갑자기 해외 기타 지원 영역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IT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긴급 사업비를 이제 여기서 대량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표에서도 잠깐 보였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금회 배분 사업이
각 영역별 비율의 변화 추이는 사회 변화 환경에 있던 변화와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기업이나 또는 비영리 복지재단의 배분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주에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갖고 오는데 이런 어떤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기금 배분의 어떤 부분들도 보면 바로 그러한 사회 체계의 변화에 맞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의 기금의 변화들이 좀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모금회에 이런 어떤 기금 각 영역별 배분 비율의 변화 추이를 좀 반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다라 그러면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체계의 변화 모습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예상되는 어떤 사회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연도별 모금 현황을 좀 한번 보아왔는데요. 2013년하고 2013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모금액의 총 현황입니다. 예, 모금액의 총 현황이고요. 이 모금 총 현황에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배분이 되었느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배분한 금액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금액이 올라가다가 2014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서 다시 또 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2018년이 조금 또 2015년과 18년이 사회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만 2020년에 보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급격히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받게 된 이유들은 여기도 보시면 그 전까지는 개인들의 어떤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2013년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다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도 개인들이 어떤 참여하는 비율들은 큰 차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율도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모양새들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연도별 기부자 유형 모금 현황들을 보면 개인과 기업의 비율이 일정하게 조금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에서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한 비율들을 적정한 선에서 잘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들이 함께 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한번 이렇게 도표상으로의 참여 비율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금액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를 보이죠.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보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2만 명 수준의 테이블에서 금액은 차이가 보이죠. 1093억, 그 다음 2000억, 2010억, 그랬다가 2600억 정도로까지 쭉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참여하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금액의 비율도 높아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사업 배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연도별 배분사항 2003년에 총 1190억 정도를 했네요. 이제 표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4페이지랑도 한번 보시고요. 2013년에 3,93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900억 정도를 했네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좀 많았고요. 2020년에는 약 한 7천억 정도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 어떤 다양한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런 기금 배분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어떤 배분 현황들도 쭉 보시면 일정한 수준에서 이 해에는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8년이면 어떤 일이 있었나 아직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금의 어떤 배분율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상승 곡선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배분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금회의 서비스 내용별 배분 현황에서 모금회의 이제 배분 사업 영역별 지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큰 틀에서는 6개의 어떤 그 영역에서 지원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서비스 내용별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 27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2013년 기준으로는 교육훈련 부분, 뭐 기초생활, 생계주거 부분, 또 보호, 양육, 안전에 관한 부분, 또 심리, 정서, 상담에 관한 부분 등 해서 총 13가지 정도, 환경 개선으로까지 해서 13가지 정도의 배분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아무래도 조금 교재를 작성을 하고 하는데도 또 공표된 공식적인 어떤 자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좀 통계 자료가 13년까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최근에 어떤 사업들은 어떤지도 한번 나중에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는 2013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영역에서 약 95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총 14만 9,565건의 복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해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퍼센테이지로 좀 보면 아동들의 교육 훈련에서 32%, 기초생활, 또 생계, 주거 지원이 24%, 의료 및 건강 지원의 16%, 여가 및 문화 예술 분야에서 약 한 9.7%의 지원율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 정서 상담 지원이 약 3.5%.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자살이나 우울 등의 사회적,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실천 현장에서 비교적 프로그램 개발이 좀 비교적 낮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진다라 그러면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안서를 내었을 때 채택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단어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학대나 폭력은 0.6%, 편의나 차별에 관한 부분은 0.4%로 나타나서 인권보호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표로 나타내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인식 개선 및 기타 사업의 1.3%, 자원봉사 및 기타 부분, 심리정서 부분 3.5%, 환경 개선 부분 4.2%,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좀 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많은 기관들의 활동들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청소년의 문제들, 청소년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 교재 276페이지에 그림 3-2 아동 청소년 영역의 서비스 내용별 지원 현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은 427억 원, 12만 8,363건의 사업들이 배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 기초생활이나 생계주거가 36%, 또 환경 개선이 33%, 또 교육훈련이 12.9%, 의료 건강이 9.4%, 여가 문화나 예술에 관한 부분이 약간 9.3% 정도의 순으로 표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 요즘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바로 이동권 확보죠. 그리고 이동권 확보를 위한 어떤 그 경사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장애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관공서, 공공기관의 어떤 건물, 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로 이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들에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상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리프팅이 가능한 어떤 그 버스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요즘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일반인, 비장애인들도 함께 살기 좋은 사회다라는 어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혜가 아니라 장애인이 누려야 될 당연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권리라고 하는 인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나 기관에서의 어떤 제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장애인 경우에 이제 학대 폭력의 경우가 지원 건수가 단 2건밖에 안 돼서 최근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인 학대 사례가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도 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이나 주거에 관한 부분.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장애인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는 식의,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당연히 어떤 받는 거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반성의 시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장애인이라 그러면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자선의 어떤 개념을 먼저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이런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좀 가져오는 것들은 아닌가. 장애인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이지 우리가 불쌍한 눈으로 아니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어떤 자선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인격체는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부터라도 좀 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을 좀 공유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277페이지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은 표 3-3 장애인 영역의 서비스 내용별 지원 현황에 상당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까지 공부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